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룡입니다. 제가 방금 러시아 북해 함대의 자존심 기함 모스크바 격침에 대해서 전했죠. 그런데 이거 전하면서 제가 정치적인 분야하고 앞으로의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쪽으로 치중하면서 사실 디테일하게 기함 모스크바호가 어떻게 격침되었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 외 북해 함대의 미래 이쪽으로 제가 좀 등한시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생존 숫자까지 잘못 읽어가지고 500명 단위를 5,000명 단위로 제가 잘못 오독한 점 그 점 사과드립니다. 지금 이 기함 모스크바 함이 격침된 거는 그 의미가 너무 커서 이거는 사실상 흑해 함대의 기동 불가, 그냥 흑해 함대가 지금부터 없는 셈 쳐도 된다 할 정도로 엄청난 전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개전 이후에 올린 전과 중에서 육군, 공군 많았지만 해군으로는 이게 최고입니다. 흑해 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호는 그 자체가 덩치도 크고 가격도 지금 이거 제작하려고 그러면 수조가 들어갈 것이고 또 성조원 숫자도 그렇고 싣고 있는 무기도 그렇고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선양함 덩치가 12,490톤이고 성조원은 501명이고 이걸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작한다 그러면 한 2, 3조 정도 될 겁니다. 이 흑해함대 모스크바 기함이 침몰되면서 주요 전력 총 6척 중에 2척이 침몰했고 1척이 대파했고 아직 호위함 4,000톤 2척이 남아있고 초계함 1척 1,500톤짜리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중요 전투함 3척이 침몰하거나 대파당함으로 인해서 흑해함대의 전력은 약 65%가 손실되고 35%가 남아있다 하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문 SH님 댓글인데 실명을 다 읽어드리는 것이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이니셜을 땄습니다. 거기서 4,000톤급 2척 남아있는 것은 2015년 이후 산이라서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전투함 중 최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잡으려고 그러면 유효 사거리 안에서 미사일 한 서너 발 동시에 날려버리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중에 초기함 한 척은 구형이고 그냥 미사일 날리면 그냥 끝날 것 같다 하는 게 문 HS님의 분석 글입니다. 문 SH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료조사할 시간을 상당히 많이 절감을 해주셨어요. 진위 여부는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또다시 수정방송 하겠지만 제가 대충만 봐도 문 SH님의 댓글은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지금 흑해함대가 괴멸이 되면 35%밖에 안 나면 추가 전력을 보충해야 되죠. 그런데 추가 전력이 들어오는 길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 이 해협을 터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이 터지고 나서 터키가 러시아 국적선을 통행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올 방법이 없어요. 흑해로 올라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터키 만세 하고 물음표 달아놨는데 터키가 여기를 봉쇄해 버리니까 흑해가 막혀 버리는 거죠. 사실 동급 순양함이 총 3척이었고 2척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통과 못하면 못 들어오는 거죠. 이 선을 만화한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전장만 비교하자면 어쨌든 터키가 보스포러스 해협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상 더 전력이 보충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어마어마한 순양함이 어떻게 침몰하게 됐느냐, 이 근처 기상이 나쁘다고 어제부터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 기상이 나쁠 때를 틈을 타가지고 미콜라이우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가 바이락타르 TB2를 띄웠습니다. 이걸 계속 띄우니까 바이락타르 잡으려고 요격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었고 러시아 해군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는 사이에 여기 이 오데사 방면에서 넵튠 미사일 4발을 발사합니다. 2발은 요격되고 2발이 좌현을 뚫어버렸습니다. 이 배가 약한 부분이 측면입니다. 여기다 잔뜩 대함 미사일 발사관을 싣고 있어 가지고 이 옆쪽으로 공격을 해버리면 이게 피격당하면 이것을 사실상 손상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손상 통제는 선박마다 여기다가 뚫리면 당장 뭐 어떻게 막거나 응급조치를 취해서 이 배를 살릴 수가 있는 기술을 손상 통제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잔뜩 싣고 있으면 여 밑으로 이쪽은 미사일이 잔뜩 실려 있다는 이야기죠. 그 미사일이 잔뜩 실려 있는 곳에 넵튠이 때려버리면은 유폭이 일어나게 되고 그 유폭을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손상 통제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상 통제가 안 되니까 가라앉는 겁니다. SOS를 칠 수밖에 없었고 SOS가 발신된 것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1시 5분부터 모스크바 함에서 SOS가 발신이 됐는데 1시 14분에 순양함은 이 좌측으로 쓰러지게 됐고 30분 후에 모든 전원이 꺼져버립니다. 이게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발전기에 물이 들어가니까 전원이 꺼지겠어요.
전원이 꺼지니까 SOS 발신마저도 중단됩니다. 그런데 그 SOS를 들은 선박이 터키 선박이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 2시부터 터키 선박이 모스크바호에서 54명의 선원을 구출을 합니다. 오전 3시경에 터키와 루마니아는 드디어 선박이 완전히 침몰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몰된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구조를 담당했던 터키 선박하고 루마니아 선박이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쳐다보고는 완전히 침몰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여기 또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함장이나 함대 사령관은 탑승했느냐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탑승한 걸로 추측된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54명의 구출된 선원 명단에는 함장이나 함대 사령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함장이나 흑해 함대 사령관의 생사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스크바호를 잡은 넵튠은 뭐냐 하면은 요겁니다. 요게 4발이 실려 있죠. 이 4발이 날아가고 그중 2발이 요격당하고 2발이 명중을 한 거 아닌가 보는데 이 넵튠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산이에요. 우크라이나산 넵튠 미사일 처음 만들 때 120발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발사대는 전쟁 직전 기준으로 한 대뿐이었다고 합니다. 전쟁 이후 발사대 면장이 추가 배치됐다는 설이 있지만은 아직 전쟁 중이라서 군사 기밀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4발이 이 한 대에서 날아갔다면은 여기에 실려 있는 4발이 다 뜬 거죠. 다 떠가지고 그 중에 2대가 요격되고 나머지 2대가 정확하게 측면을 때렸다고 합니다. 측면을 맞으면 물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측면을 맞아버리면은 여기 어마어마하게 실려 있는 미사일들이 유폭이 일어나면은 사실상 이 배 자체를 구출할 방법은 없어지는 거죠. 유폭이 한두 개가 일어난 게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슬라바급 순양함, 모스크바호 순양함의 성조원은 501명이라고 합니다. 전투함에 반드시 성조 인원을 다 채우거나 또는 모자라게 싣거나 남게 싣거나 뭐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 슬라바급 모스크바호는 함정 자동화의 개념이 미약했던 시대에 건조됐던 순양함입니다. 이 함정 자동화 이 부분도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함정 자동화 하면은 전자, 전기, 위성, 통신, 컴퓨터, 암호, 통합체계 등 이것이 전부 다 한꺼번에 연계가 돼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전투체계 통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전투체계 통합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 시대에 나온 이 선박이 아니라서 자동화 개념이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러시아로서는 이 순양함 3척이 러시아가 가진 해군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순양함인데, 그 3척 중에 한 척이 그것도 흑해 안에 들어와 있는 흑해 함대 중에는 한 척밖에 없는 순양함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순양함이 격침된 거는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때도 격침됐는데 그 당시 그 순양함하고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모스크바호는 자칭 미국 해군 항모전단에 맞서기 위해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항모전단하고 맞설 정도로 아주 잘 만드는 배라는 거죠. 그래서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 해군 순양함이 격침된 거하고는 격이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이 순양함을 잡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펼쳤던 전략, 작전은 정말 기가 막혔다고 볼 수 있죠. 바이락타르를 띄워가지고, 바이락타르도 우크라이나 군으로 볼 때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죠. 그 바이락타르가 한두 척 희생된 것 같은데 그걸 희생시키면서까지 순양함에 실려있는 요격 미사일을 소진시키려고 노력했고, 거기 한 2개 남아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마저도 미사일을 4발을 쏘면서 2발이 요격되고 2발은 명중을 하도록 만드는 우크라이나 군의 작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거기다가 이 피격 위치를 보면은 피격 당하기 졸만한 장소까지 와 있었어. 왜 그러냐니까 지금 위에 있는 항구가 오데사항입니다. 그 근처까지 왔습니다. 왜 이렇게 가까이 접근했느냐 하니까 오데사하고 미콜라이우 방면에 순항미사일 공습을 하려고 평소와 다르게 해안가에 접근을 더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해군이 가까이 왔네, 이거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거 아니냐 하고 살펴보고 있다가 흑해 함대 기함임을 식별하고 작전을 세운 겁니다. 이 피격 지점 흑해 해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터키 배가 그 근처를 지나다가 구출한 것 외에는 성조원들도 지금 다 수장되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다 희생당했다고 봐야 되죠. 45명을 제외한 나머지 수백 명이 그냥 흑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피격 지점의 흑해 해상은 미국에서도 기상 때문에 위성에서 사진이 제대로 안 찍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격침 여부나 피해 여부를 미국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근처를 지나던 터키 함정이 침몰했다라고 이야기 나왔으니까 침몰한 게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발발시킨 이후로 최대의 단일 인명사고가 난 것도 특징입니다. 함정 자체도 손실이지만 인명이 수백 명이 한꺼번에, 정확하게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수백 명의 인원이 한꺼번에 수장돼 버리는 결과는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최대의 러시아 적 인명 손실이 될 겁니다. 더구나 1만 톤급 이상 대형 전투함에 탑승하는 장교는 관련 분야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큰데, 가장 유능하고 숙달된 장교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앞으로 러시아가 함대를 운용하는 데 큰 손실이 되겠죠. 이 기함 모스크바호의 격침으로 사실상 러시아 군의 오데사 상륙작전 등등등은 물 건너 갔을 것이고, 오히려 헤르손 인근에 포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 5개 여단이 오히려 크림반도를 집어삼킬 수가 있습니다. 크림반도를 탈환하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세바스토폴 항구도 탈환할 수 있겠죠. 그럼 세바스토폴 항구의 자산과 포함해서 거기에 정박해 있던 소형 선박이든 뭐든 다 납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러시아가 가진 해상 방면의 영향력을 거의 말살시켰다. 남부 전선이나 크림반도의 안전까지도 보장할 수 있게 된 상황으로, 여기 이 해협, 요게 케르치 해협인데, 이 케르치 해협은 교량으로 러시아 본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크림반도를 먹으면 이 교량 폭파하면 크림반도는 진짜 완전 수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군대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고, 그 화재가 탄약고 유폭과 연결됐고, 그래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지만 등조원은 전원 구조했다고 주장합니다. 더군다나 러시아군이 뭐라 그래도 자기네가 부주의로 화재가 나서 침몰을 했던 우크라이나 군의 넵튠 미사일에 격침 침몰 당한 것이든 둘 다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체면을 구긴 건 사실이고, 어쨌든 흑해함대는 앞으로 힘을 못 쓰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체의 전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는 승기를 잡은 거죠. 이 사건 하나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